자, 2강입니다. 1강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구평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킬러는 약화되었지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확통 강화, 확통 강화입니다. 확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충분히 대비를 하실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문제, 확통 문제가 3개가 까다롭게 나왔는데 두 문제 마저 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백도 킬러 유형이잖아요. 29번에 킬러 유형이 하나 또 나왔는데 그 녀석을 잠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그 30번 문제 조건 잠깐 변형해서 다시 내준 적 있죠? 그거 풀어놨겠죠? 자, 그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통 쪽 가볼까요? 18번입니다. 18번은 정규분포 문제잖아요. 정규분포 문제는 보통 유형화되어 있고 심지어 내신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보통 뭐 개념 잘 몰라도 Z로 변환해서 표에서 수치 찾아서 산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를 비롯한 통계 쪽이 강화가 되면 단순히 그런 기본적인 계산만으로 풀리는 암기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형태가 등장하는데 그게 최근에 뜸했거든. 최근에 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었죠. 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단순 계산을 넘어선 통계 고난도, 통계 중에 특히 정규분포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난이도를 높일 땐 반드시 뭐가 개입되게 돼 있냐면 반드시 밀도 함수가 등장하게 돼 있고요. 밀도 함수는 어렵잖아요. 적분도 안 되는 함수예요. 그 녀석을 미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밀도 함수 자체에 주목하기.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특히나 대칭성. 이런 건 필기하시는 거예요. 대칭성, 그래프의 개형. 자, 이런 밀도 함수의 대칭성이나 그래프의 개형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김없이 18번도 똑같이 나왔어요. 요 문항들은 4, 5년 이전에 또 기출문제들에 꽤나 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 녀석들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들여다볼까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정규분포에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4랍니다. 자, 그 다음에 Y라는 녀석도 별도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평균은 아직 잘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4라는 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의 밀도 함수가 fx고요. 요 녀석의 밀도 함수가 gx고 이제 핵심 조건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f의 12가 g의 26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p의 y의 값이 26 이상일 확률은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자, 정규분포임을 알아냈는데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여기 이제 관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연소확률 변수잖아.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절대로 확률이 아니에요. 자, 강조해 놓고 갈게요. 야, 우리는 확률 아닙니다. 질량함수,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질량함수 자체가 확률이지만 절대로 확률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냥 두 개가 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같을 뿐이다. 그게 다예요. 절대 확률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밀도함수는 구간을 적분해야, 넓이가 돼야 확률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렇죠. 밀도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밀도함수를 그려서 12포인트와 26포인트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도 한번 체크하고 가볼까요? 무슨 뜻일까요? y라는 변수가 26 이상일 확률이 0.5 이상이다. 0.5. 여러분, 0.5는 뭘까요? 이게 정규분포의 밀도함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5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죠? 딱 가운데란 뜻입니다. 확률이 반반 나뉘는 포인트죠. 0.5 이상이다? 반 넘는다. 이런 뜻이네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대칭성에 기반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해하면서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자, 함수를 그리기 시작해 볼까요? 그러려고 봤더니 사실 눈에 확 띄는 게 또 있네요. 우왕. 정규분포에 표준 편차가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똑같은 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곡수는 정확하게 합동이죠. 다만 평균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뿐이야. 다른 위치에 평행이동하면 포개질 수 있는 두 개의 함수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까지 종합적으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어딥니까? 10이에요. x의 분포. 자, 두 번째는 이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얘랑 똑같이 생긴 곡선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녀석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때 꼭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교점이란 얘기니까 교점이란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교점을 뜻하는 교점이란 얘기는 아니니까 여길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이런 같은 값이 하나 놓여진다. y는 누굴까요? f의 입장에선 12의 함수값과 같고 g의 입장에서는 26의 함수값과 같은 그러한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10의 오른쪽에 10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쯤 12가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자, 그럼 26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왼쪽에 그렸다고 생각하면 26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모순이에요. 10보다 작은 위치 오른쪽이 맞네요. 자, 이해가 되죠? 아,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합동으로 그려야만 이해되는 문제예요. 더 가볼까요? 그러면 너 26은 어디 있는 거니? 12가 여기 있는 건 파악했는데 26은 어디 있는 거니? 가능성은 여기 아니면 여긴데 둘 중에 어딜까를 탐색해야 됩니다. 어딜까요? 맞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녀석은 보세요. 0.5 이상입니다. 26부터 26 이상일 확률이 0.5 이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평균이 m이 이렇게 있는데 확률이 여기 0.5잖아요? 여기도 0.5야. 그런데 26 오른쪽 확률이 0.5 이상이래. 26이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요? 으아, 26 이쪽에 있는 거구나. 그죠? 아, 평균의 왼쪽에 있다는 뜻. 여기에 그걸 적용시켜야 돼. 26이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에요, 여기. 26. 왜? 평균은 여기 있는데 그 녀석이 왼쪽이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아, 요 위치가 26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두 그래프는 어떤 상태? 합동인 상태. 그래서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길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나요? 딱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가 26이고 오른쪽 평균이 거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위치니까 조금 작게 그렸네요. 여기가 m인 것이고 m은 28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찾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점검해 볼까요? 통계의 정규분포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될 때 밀도함수의 대칭성, 그 개형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돼 왔고 자, 그러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대비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 27번인데 6평이랑 똑같아요. 6평이랑 사실상 똑같은 스타일로 나왔어요. 근데 또 틀렸죠? 아니면 또 까다로웠죠? 아쉽게 틀렸거나 맞췄어도 역시나 쉽지 않았을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정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이에요) 아, 6평의 대자뷰입니다. 6평이 거의 그대로 나왔었는데 6평을 잘 정리하고 학습을 좀 하신 친구들은 많이 맞았더라고요. 자, A, B, C, D 순서상이 있는데 순서상 3개도 아니고 4개예요. 이 녀석은 전부 2 이상입니다. 자, 순서상 개수를 묻는 문제지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더했더니 20이 나와요. 우와, 거의 표준적인 스타일이네요. 4개를 더했는데 20이다. 그런데 수가 얼마가 채워지든 20만 채우면 되니까 그 순서상의 개수를 세라. 2 이상이란 조건이 없으면 그대로 4H20이죠. 그죠? 그런데 2 이상이 붙어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밑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조건이 나왔어요. A, B, C가 모두 D의 배수다. 약수배수 조건이 나왔네요. D의 배수다. 자,
도대체 한 번도 적용시켜보지 못한 조건이에요. 왜? 보통 우리는 A가 2 이상, 뭐 B는 1 이상, 뭐 C는 0 이상, D는 3 이상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왔거든. 그럼 식을 막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은 익숙한데 처음 보잖아요. A, B, C가 모두 D의 배수다라는 이 조건은 매우 그렇죠. 낯선 조건이라고. 여기서 멘붕이죠.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자, 여러분 일단 조건이 딱 두 개인데 문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보통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때 이런 낯선 조건이 등장하면 관계를 따져봅니다. 관계에는 중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서로 네 개가 대등하진 않거든. 자, 네 개의 문자 A, B, C, D 중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녀석을 찾아보면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구예요? D입니다. D. D가 이 녀석의 약수이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A가 D의 배수이고 이렇게 전부 관계가 맺어져 있죠. 관계의 중심이 D야. 이 D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이해되죠? D가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들은 그 녀석의 배수냐. 관계가 D를 중심으로 다 표현되고 있으니까 D에 주목하시고 사실 전혀 수식을 세울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냥 달려도 돼요. 나 D의 배수, 나 D의 배수, 나 D의 배수, 나 D의 배수니까 D도 D의 배수잖아요. 20이 결국 D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D는 20의 약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문자들 사이에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 6평에는 A하고 D가 같지 않다가 나왔거든요. 그럼 A와 D가 중심인 거예요. A와 D가 같지 않은 케이스를 찾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경우 나누기가 필요하겠죠. 6평과 똑같이 경우 나누기에 기반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암기된 방식으로는 잘 안 풀립니다. 경우를 나누셔야 되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린 이과생이니까 사실 선생님 이런 기대도 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LD라고 쓸까요? B는 MD라고 쓸까요? C는 ND라고 쓸까요? 배수라는 것은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엘레멘을 적당히 정수로 잡아서 자연수로 잡아서 배수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과생이니까 사실 수식 세팅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냥 D를 기준으로 막연하게 나누는 것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거 전부 더해가지고 D 더한 거냐 D로 묶여요. 그러면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20이 되겠죠. 그래서 D가 20의 약수인 게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1. 근데 안 돼요.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 4, 5, 10, 20까지 가능할 텐데 적어도 보세요, 여러분. A, B, C가 각각 2 이상이야. 2 이상이죠? 그런데 D도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L, M, N은 2 이상인 것에 곱해져 있으면서 2 이상이 되니까 전부 1 이상이에요. 1 이상. 그죠? 얘는 자연수 조건이구나. 2 이상으로 잡아서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된 거구나라는 사실 간파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식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잠깐 고칠게요. D도 자신으로 묶어주고 나면 항상 1이 남죠? 여기 20입니다. 그럼 이 수는 어떤 범위일까? 엘레멘 플러스 1은 1 이상, 1 이상, 1 이상, 1까지 더한 거니까 4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자, 짝꿍이 되는 걸 케이스를 찾아보면 여기 10이 될 것이고 곱해서 20, 여기가 5가 될 것이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여기 2 나오거나 1 나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버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쉽지 않은 방법이죠. 왜? 배수라는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만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의 약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넘겨가면서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내신하거나 기존 기출문제를 풀면서 만나지 못했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느끼십니까? 맞아요.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쪼개서 각각 세야 되는 스타일. 확실히 확통이 복권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시는 거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가는 거예요. 변화를 포착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니까. 자, 이해되시죠? 확통강화를 선생님은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확통강화, 확통강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가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킬러가 약간 약화됐지만 유지되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 29번이 고전적으로 공도빅에 나오는 킬러 위치예요. 그죠? 이번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쉽죠?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관찰을 좀 해봤는데 시험지 푼 것도 보고 시험지를 푸는 학생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20권 많이 맞추더라고. 근데 30번보다 시간을 더 많이 들이더라고요. 많은 학생이. 의외죠. 원래 29번은 풀면 풀고 못 풀면 못 푸는 거고 30번은 계산량이 원래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오늘 반대가 됐어요. 자, 29번에 기한데도 계산량이 꽤나 필요한.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출제에는 그런 포인트 있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을까? 물론 이제 잘 푼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렵게 푼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나가게 되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 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이 축만 잘 그려져 있고 이 사이에 평면이 뭐 대략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죠. 그죠? 평면이 대략 이렇게 정확하게 이 평면이 그려져 있진 않죠. 평면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가 봅니다. 두 구에 모두 접하고 여기 특징적인 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도 주어졌습니다. 구의 방정식 당연히 다 정해져 있고 이 평면 알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문제를 보니까 Q를 저기다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라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평면 그리는 것도 잘 안 그리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와 평면이 접한다? 알았어.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자.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자, 첫 번째 구에 접한다, 두 번째 구에 접한다. 접한다가 두 개 있죠? 접 1이라고 쓸게. 접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P를 지나죠? 자, PG라고 쓸까요? 좀 너무 짧게 쓰는 것 같다. 어쨌든 3개. 그죠? 3개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니 우악스럽더라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하고요. 방정식을 다루는 여력이 아직 좀 부족한 거야.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자, 두 번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1이다. 왜 1인가요? D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처음에 이런 방식을 접하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줄게. A', B', C'이라고 잡아놓고 처음에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양변을 D로 나눈 거예요. 그죠? 양변을 D로 나눕니다. 그러면 D분의 A', D분의 B', D분의 C'이 생기지. 자, 그 녀석들 A, B, C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 얘기는 공간동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는 성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다.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의 비율이 중요한 거다라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계산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놓고 푼 사람들이 그나마 꽤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놓고 푼 아이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손 놔버렸어요. 조건이 3개인데 미정계수를 4개나 잡았잖아요. 그죠? 안 풀리게 돼 있고 비율로 바꿔서 풀어야만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 풀이 너무 무겁고 난해합니다. 자, 어떤 평면 하나를 세팅할 때는 미정계수를 3개만 잡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0이 아니 돼야 된다는 사실. 자, 상수항 0은 아닐 것이다. 상수항이 0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파악한 후에 상수항이 0이면 모순에 빠집니다. 그 정도 파악한 후에 이렇게 수식 세운 애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은 학생들이 다수파예요. 다수파. 여전히 다수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풀어서 한 20분 걸렸죠? 20분 동안씩 정리하고 잘 푸셨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새 이제 최근에 여름방학부터 한 강의에서 내리 3주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무슨 사실을 강조했냐면 9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z 플러스 3의 제곱은 4. x제곱 플러스 y제곱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그죠? 이 P점의 좌표 뭐예요?
2분의 1, 6분의 루트 3, 0이에요. 그죠? 방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구, 좌표까지 알려진 한 점. 이 상태잖아. 누가 봐도 방정식 우세예요. 그죠? 문제에 이런 방정식 없고 좌표 없고 순수한 공간 기하 문제로, 공간 도형 문제로 구 두 개가 있다, 평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서술돼 있으면 학생들이 공간 도형 문제라고 느꼈을 텐데 명백히 방정식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니까. 이건 거의 습관의 문제고 이 습관은 내신하면서 다 그냥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공도백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대원칙. 그게 뭔가 하면 방정식,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 도형인데 공간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과 평면 구들은 아무리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하예요. 결국은 공간 도형이에요. 그냥 방정식을 깨작깨작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게 내신이라니까. 그런데 수능에서는 공간도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기본 관점은 기하입니다. 왜? 방정식으로 풀면 껄끄럽지만 계산이 어떻게든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출제돼 왔는데 알고 보면 절묘한 기하학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거야. 그 기하학적인 상태를 잘 분석하면 이 도형들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방정식을 쓴다 해도 미정깃을 다 날려버리고 최소화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원칙이에요. 아무리 방정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기하입니다. 기하로 풀 만큼 풀고 더 이상 기하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이걸 3주간 떠들었어요. 일부러 실전 모의고사에 9평을 앞두고 3주간 배치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매번 얘기했어요. 매주 얘기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습관이 되었어요. 선생님 기하로 먼저 접근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평면이 있는데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자, 기하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평면 도형화죠? 맞아요. 평면 도형화. 어떤 학생들은 이걸 단면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면 도형화하자. 평면 도형으로 만들자. 자, 그래야 단순해지니까 단면화라고도 부릅니다. 요새 단면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평면 도형화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는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도 원입니다. 그죠? 자, 저 평면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죠. 평면을 직선이 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평면 도형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려볼게요. 원이야. 그림이 조금 작지만 극복해보죠. 자, 원이야. 작은 원, 조금 큰 원이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되겠네. 좀 작은 원, 좀 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알려져 있죠? 자,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거리는 6이에요. 자, 이 두 개의 구에 동시에 접하는 평면이야.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평면을 직선으로, 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게 평면 도형의 기본이죠. 평면 도형화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판단하고 푸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일단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맞아요. 원으로 봤을 땐 공통 내접선이고 공통 외접선에 해당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위치 관계를 보여주고 있나요? 접하고 있다. 기본 보조선이죠. 접하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반지름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기본 보조선. 이제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방정식이 아니라 순수한 기하로 보고 있어요. 방정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빼내오면 되잖아. 반지름은 1, 반지름은 2예요. 막곡지각 형태로 닮아 있는 두 삼각형이 1대2의 닮음이네요. 요 세로 길이가 6이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4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4만큼 올라가니까 요 점이 어딘 겁니까? Z축에서 요 점이 0,0,1이구만. 맞나요? 그리고 우리 P점은 어디 있을까? P점은 일로 와보세요. 자, 요거 바로 아래쪽에 XY 평면 이렇게 놓여있죠? XY 평면. 이 XY 평면은 P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라 P점은 여기 그려집니다. 이 그림. 자,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해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맴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방정식을 보면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수능에서는 공간동의 방정식을 기하로 먼저 보는 게 원칙이구나라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생겼죠. 자, 이 평면은 분명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P를 지난다는 조건만 없으면 평면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요 점을 찾아냈거든. Z축과의 교점을 찾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요거보단 요게 좋다 했어요. 여기서 바로 뭘 얻어낼 수 있나요? 001을 지난다. 001을 지나면 001을 지나니까 방정식을 세팅하더라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z는 1이다라고 c 값을 처음부터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잡아놓고서 미정계수 두 개를 처리하는 것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변화를 포착하라. 다 명심하셨죠?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자, 미정계수 두 개랑 세 개는 차이가 매우 크지요. 저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z는 1인 건데 평면이 아주 단순해졌고요. 끝이 아닙니다. 저 평면은 분명히 Z축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도일까요? 얘가 2고 얘가 4야. 이쪽이 30도구만. Z축과는 딱 30도를 이루는 평면이구나 해서 Z축의 법선 벡터인 자, 방향 벡터죠. 요 001을 떼오고 요 평면의 법선 벡터인 H는 누군가요? 그러면 A, B, 1이 되겠네. 이 둘 사이에 각은 60도가 되겠죠. 이게 법선 벡터니까. 그래서 AB의 관계식을 찾습니다. AB의 관계식은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요 코사인 60도가 될 텐데 이 녀석은 얼마가 되나요? A제곱 크기니까 A제곱 B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의 제곱근 여기다가 크기 1 내적하면 1이죠. 이 녀석이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쓰면 AB의 관계식이 바로 나타나고요. 하나 더 남았죠? 뭐 남았어요? 뭐 남았냐면 P점 지난다가 남았죠? P점에 좌표를 대입하면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세팅하고 길게 가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평면 도형을 그려내고 그 기하의 성격으로 더 얻어내는 핵심 조건을 적용한 후에 편안한 계산을 하겠죠. P점의 좌표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식 하나 더 얻어지죠. 얼마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쓸게요. 2분의 1에 A 플러스 6분의 루트 3의 B. 자, 0 대입했으니까 없고 1이라는 조건이랑 결합을 시키면 AB가 확정이 되고 평면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는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문제를 적게 푼 사람과 강의도 많이 듣고 문제도 많이 풀고 이런 사람의 차이로 느껴져요. 그런데 공간동의 방정식도 결국 기본은 기하다라는 원칙에 충실하시면 금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공간동의 방정식 문제들을 기하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세요. 그러면 나 공간동의 방정식 좀 돼 라는 그런 상태를 금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렇게 접하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접하는 요 녀석은 왜 배제될까를 따질 수 있는데 이것도 풀 수 있는데 요 Z축에서부터 여기 P점에 이르는 거리가 지나치게 짧아요. 1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제하고 이걸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기하도 원칙이 있고, 그죠? 공도백도 풀어나가는 킬러 문항을 접근해 나가는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1강에 선생님이 만들어서 풀어보라고 했던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풀었나요? 후세설이라고 믿고. 선생님은 이제 그럴 때 희열을 느껴요. 선생님이, 야, 공간동의 방정식을 왜 방정식으로만 다뤄? 기본은 기하라고 여러 번 얘기해줘야 습관이 좀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맞아왔어요. 자, 이거 기하로 먼저 접근하는 거였죠, 선생님? 맞았어요. 그럴 때 진짜 희열을 느낍니다. 뭐 선생님 희열을 느끼라고 여러분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선생님이 기쁨을 느끼는 지점과 여러분이 기쁨이 느껴지는 지점이 일치되는 게 공공의 선 아닌가요? 자, 남은 기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마지막 30번 변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써줬죠, 선생님이? 다 쓰진 않고 이 부분만 볼게요. 자, 나 조건을 어떻게 바꿨냐면 x가 t보다 작은 요거인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비슷한 조건인데 문자로 써줬어요. f의 x 마이너스 f의 t 마이너스 f 프라임 t 이걸 붙여놨죠. 여기에 x 마이너스 t라고. 시험 문제는 x1, x2라고 되어 있지만 변수와 어떤 상수, 미정계수를 구별해주는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죠? 이것을 만족하는 t를 찾아봐라. t를 찾아서 그 t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범위를 찾아서 최대치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였죠.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말이에요. 아까 변형했듯이 지금 넘겼다가 이쪽으로 넘기면 x가 t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평균변화가 미분계수가 되겠는데요. 자, 거기까지 갈 수 있죠. f의 x 마이너스 ft 남아있고 넘어갔다가 요게 넘어오면 x 마이너스 t가 음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는 것만 좀 주의해서 x 마이너스 t라고 쓰고 이게 f 프라임 t라고 쓰는 것까지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얼마였죠? 부등호 방향 바뀌었겠죠? 아까 이거 얼마였죠, 여러분? 그렇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그걸 변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도함수로 만들어서 평균값 정리로 하면 되겠네. 근데 이쪽이 상수가 아니죠. 변수가 사실상 두 개처럼 느껴지는 상태라 그냥 도함수가 어떤 상수 이상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오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상수면 풀겠는데 이 변수가 됐으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x2, x1, x2, x1을 대신에 xt 놓고 식을 넣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죠.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포맷이지만 난이도 조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직접 비교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이제 킬러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잘 느껴지는데 형태를 잘 관찰해 보니 꼭 이렇게 변형할 필요는 없겠다. 자, 이렇게 변형해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녀석이잖아요. f'(t). 자, x-t. 여기에다가 ft까지 넘겨주면 딱 뭡니까? 그렇죠. 조금 오래되었지만 분명히 평가원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그 표현입니다. 누구예요? 접선방 정식이잖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 t, 어디에서? 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인 거예요, 접선. 그렇죠? t, ft라는 점에서 접선과 함수의 비교네요. 이해되나요? 아까 우리가 다뤘던 함수는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변곡점이 아마 2개가 있었을 것이고 극값이 딱 2개가 되는 여기 위치도 다 정해졌어요. 루트 3이었고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 여긴 1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계산하면 다 나오는 위치들이죠. 자, 이때 주어진 조건을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t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까? t가 여기쯤 있어. 거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오른쪽에 그어지고 자, 보세요. x가 t보다 작은 범위만 봐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은 보지 말고 t의 왼쪽, t가 여기 있을 때를 지금 보고 있어요. t의 왼쪽을 다 관찰해라. 그랬을 때 접선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프 해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그래프의 개형 추론,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미적분의 킬러 문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이제 도구였거든요. 이런 방법을 해봐야 풀 수 있는 거지. 아까랑 좀 차원이 다르죠. 아까는 도함수 구해서 상수 이상, 변곡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 위치는 아닌 것 같다. 명백히 fx가 위에 있어요. 그죠? 누가 위에 있지 않고 접선이 계속 아래에 있는 상태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t점을 옮겨가면서 접선이 위로 올라가는 위치를 찾아야 되지. 그지? 자, 조금씩 옮겨가 볼게요. 여기쯤 오면 될까? 여전히 곡선이 위에 있죠? 그죠? 전혀 곡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기지도 않아요. 아니군. 아니군. 여기쯤 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접선이 여기쯤부터 올라가는데 t 이하의 모든, t보다 작은 모든 점에서 그러한 건 아니죠? 계속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면 될까? 역시나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은 이과 곡선의 개형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변곡점만 찾으면 안 돼요. 자, 일단 변곡점에서 그려는 볼게. 여기 도착했더니 t 이하, t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접선이 무조건 큰 건 확실하죠? 맞죠? 찾았다로 끝내면 안 돼. 더 있다는 얘기예요. 왜? 최대최소라고 했으니까. 더 가봐야 됩니다. 보통 요새 미적분 문제를 풀 때, 특히 미분 문제를 풀 때, 야, 뭐 수 틀리면 변곡점이야!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은데, 그럼 이 문제 맞거든요? 아까 30번 문제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맞지 못해요. 왜? 변곡점만 찾아서는 답이 아니잖아. 더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볼까? 계속 추론해 가는 거죠. 여기쯤 가볼까요? 접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거 맞는데요? 그쵸? 이것도 되는 거야. 계속 되네? 파란 요 지점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네? 요런 데 가볼까요?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왜? 접선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곡선이 역전하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 오른쪽 노랑은 되는데 왼쪽 노랑은 안 돼요. 그 경계를 좁혀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어딜까? 그래, 맞아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딱 가면 이 녀석은 X축에 접근하는 곡선이라 이 녀석과 만나지 않고요. 여기서 기울기에 조금만 살아나도 언젠가 저 끝에서 만나요. 이해가 되나요? 딱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으라는 얘기였구나. 변곡점만 한다고 풀리나요? 이 변곡점에서의 답일까요? 이런다고 풀리나요? 아니에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추론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어렵죠. 자, 그거 봐요. 난이도는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같은 유형이잖아요. 같은 소재잖아요. 그런데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변곡점이니까 1이잖아요. 그죠? 최대는 1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제곱하면 답은 얼마예요? 3입니다. 3. 이게 여러분이 맞췄어야 되는 정답이죠. 선생님, 저는요, 요런 정도의 추론은 좀 해요. 킬러 문항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잘하셨고 앞으로도 마무리 잘 하시면 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아주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킬러 문항을 잘 분석하고 기출유형과 원리가 똑같은 지점에서 변형을 찾다 보면 금세 찾아지기도 해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킬러 유형을 학습을 하시면 조금씩 변화되는 지점을 간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자, 두 강을 통해서 구평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지워졌지만 변화를 포착하자. 킬러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확통을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마인드를 탑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이 구평에 대한 분석 강의, 자, 이렇게 진행한 후에 9월 15일부터 오르비를 비롯한 전국의 서점, 인터넷 서점까지 다 해서 주요 서점의 선생님 모의고사 이제 정식으로 다시 발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를 구입하시면 풀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한 해설, 그냥 자세한 게 아니라 킬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확통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가는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 사이트, 선생님의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능 코스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